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많이 춥네요. 많이 춥고 그나마 이제 지금 동영상을 찍는 날은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인데 오늘도 상당히 어제 오늘 상당히 추웠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또 새로 선정한 책은 똥이 약이다라는 책입니다. 똥이 약이다. 왜 이렇게 장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할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대장 건강부터 대변 이식까지라는 책인데, 사실은 저는 항상 강조드렸지만 모든 병은 위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소장, 대장이 건강하면 건강을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사빈 하잔이라는 분과 셀리 엘리워즈, 그다음에 토머스 보로디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사빈 하잔이라는 분은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소화기 내과 임상 교수고 2003년부터 미생물 군계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신 분이고요. 대변 이식은 환자의 장에 유익한 미생물을 다시 구축하는 과정이며 치료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서 이렇게 이제 또 연구자시고요. 두 번째 저자인 셸리 엘즈워즈는 미국 텍사스의 작은 농장에서 자랐으며 텍사스 A&M 대학에서 심리학과 생물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 토머스 브로디라는 분은 소화기 내과 전문의로서 대변 이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의 소화기 질환 센터에서 1984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3만 5천 건의 이제 대변 이식을 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앞에 제가 올렸던 책도 사실은 이제 위장 뭐 거기서 또 변 얘기도 나왔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2023년 12월 20일 날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따끈따끈한 책이죠. 뭐 1년 조금 갓 지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용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니까 내용도 좋고 또 현대인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를 열게 되면 이거는 시작도 전인데 이제 사빈 하잔이라는 분이 의학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미생물 공개,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사용법을 도입할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라는 이제 2023년도에 12월 달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이제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에는 이제 5개, 그다음에 1부는 이제 미생물의 정원, 그리고 2부는 똥이 약이다, 3부는 대변 이식에 대한 모든 것, 4부는 대변 이식의 미래.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대변 이식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장에 유익균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분변을 나눠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쉬운 방법은 아닌데 미국에서는 이걸 지금 먹는 약으로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래 이제 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미생물의 정원이라는 책이 되면서 첫 페이지가 이제 배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 작은 글자로 여기 나온 이 얘기가 뭐냐면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인데 모든 질병은 내장에서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소화가 안 되면 우리가 굉장히 뭐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또 사실은 뭐 단백질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뭐 단백질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특히 이제 소화가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단백질이 다 분해 안 됐을 경우 우리 몸에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병을 일으킨다고 누누이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도 뭐 기름이 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름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LDL 그다음에 HDL 이런 것들도 뭐 우리는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단백질이죠. 지단백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입니다. 운반체거든요. 기름을 운반하는 운반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혈관벽에 쌓이는 것도 지방도 쌓이지만 단백질이 쌓여서 우리 이제 심혈관계 질환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장은 이제 배탈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풀 수 있다고 말한다면 무책임한 발언일 것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마법의 탄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뭐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서 주는 약 하나에 가지고 그 병이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변비가 있는 코미디언이든 배에 가스가 찬 비행기 승무원이든 뚱뚱한 우체부든 모든 문제가 소화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이 아니고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2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장이 소화불량만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화관을 점령한 바이러스, 세균, 진균은 자폐증부터 아연결핍증까지 수많은 질병 및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위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들이 전체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균이라는 이제 이 디피실리로 하는 이런 예균들이 이제 그 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미생물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균 감염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세균 감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비만, 심장질환, 염증성 장질환을 개선하는 것도 관찰했습니다. 더 풍부하고 다양한 미생물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자폐증과 건선을 완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균을 잡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좀 된 얘기긴 하지만 중국 조선족 동포였는데, 북경, 그러니까 흑룡강성 쪽에 살았던 친구인데, 여기 이제 일하러 들어와가지고 건선이 너무 심해서 20대 때 자살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식생활 개선하고 하면서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저기 안산에서 마지막으로 만날 때 참 그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북경대 교수가 아니고 자기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의사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친구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세균 한 세대가 생존하는 기간은 몇 년이 아니라 몇 시간 단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세균은 인간 DNA보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미생물군이 지닌 이 유연성은 우리가 변화에 발맞추도록 도와줍니다. 만일 식단을 바꾼다면 미생물은 우리의 DNA나 행동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장내 구성물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런 미생물들이 먹이를 많이 주는 미생물이 살아남는 거겠죠. 번성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음식을 하나 골라 먹을 때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7페이지에 인간 미생물 공개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4년까지 약 1만 가지에 이르는 미생물 종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미생물 학자들은 세균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뜻의 호기성균이고, 다른 하나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의 혐기성균입니다. 균 얘기가 아니고 혐기성 세포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암세포인 거죠. 산소를 싫어하는 세포들인 거죠. 보통 정상적인 세포는 어때요? 산소를 좋아하죠. 왜? 우리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7페이지에 이제 좋은 균 이렇게 해가지고 혐기성 균의 종류에서 절대 혐기성균, 그 다음에 산소 내성 혐기성균, 통성 혐기성균. 그래서 절대 혐기성균은 산소에 노출되면 손상을 입는 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산소 내성 혐기성균은 성장에 산소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견딜 수는 있는 균이고, 통성 혐기성균은 산소 없이 자라지만 산소의 비율이 어떤지에 따라 기능적 관계를 결정합니다. 기능적 관계라는 건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적응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꼭 나쁘다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 혐기성 종류의 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건한 세균계에서 방선균류, 그다음에 의간균류, 그다음 비피더스균, 후벽균류, 그다음에 유산균,
프레보텔라, 그다음에 라크노스 피로세, 그다음에 프로테오박테리아, 리케넬라,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 이런 균들은 이제 경건한 세균이라고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또 이제 불가지론적 세균에서 이제 나쁜 균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좋은 균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한 또 균까지 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네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 서양의학은 프랑스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파스테르의 주요 이론은 세균론입니다. 파스테르는 외부 미생물이 신체에 침입해서 감염병에 걸린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은 일병 일원인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병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반드시 뭐 항생제를 쓴다거나 뭐 그렇게 자꾸 처방이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질병은 꼭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2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균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숙주 그리고 다른 미생물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시기, 화학약품, 항생제와 같은 환경 요인에 따라 세균이 지닌 유용성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같은 종류의 세균이라도 변이가 생기면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종이 병원성이라고 꼬리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 규정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균은 오랜 시간 착하게 지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렴구균은 코와 입 뒤쪽에 살지만 말썽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 면역체계가 어떤 이유로 망가지면 폐렴구균이 폐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라는 건 노화라든지 질병, 환경 스트레스 요인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트리거, 그러니까 촉발 매체가 있을 때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거죠. 많은 세균이 항생제 치료와 같은 환경 요인 때문에 강제로 휴면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연 환경에서 생물 종들은 서로 견제합니다.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세균을 죽일수록 불균형이 심해져서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균충을 죽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항생제죠. 이거는 뭐 좋은 균, 나쁜 균 할 것 없이 아까 뭐 혐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건한 균이라든지 할 것 없이 아니면 뭐 불가지론 균이라든지 할 것 없이 그냥 몽창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장균층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뭐 복통이라든지 가스참, 그 다음에 이제 뭐 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수는 전반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외부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획득하더라도 세균을 걸러내는 보안관이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나쁜 균이라고 얘기하는 균들조차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균하고도 맞서 싸우거든요. 왜? 생존을 위해서요. 그들도. 이는 미생물군계 대부분이 유익하고 질병까지 예방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는 미생물군 불균형 때문입니다. 균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하려면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계에서는 생물 종들은 서로 견제합니다.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장균총이 다양성이 어쩌면 키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대안책으로 뭐가 있느냐? 이제 대안책이 나왔는데 항생제로 미생물을 대량 학살하는 단순 방면로는 더 이상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건강과 질병은 숙주와 미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어떻게 돼요? 무한정 그냥 항생제를 들이붓죠. 그래서 균청이 무너져서 짧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몸살 감기 같은 경우도 더 오랜 시간을 끈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몸속 미생물 군계 집단은 지문만큼이나 독특합니다. 앞에서와 동일한 연구에서 미생물 군계 집단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식단, 유전자 그리고 환경이 모두 미생물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얘기한 뭐 식단이나 유전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산도를 통과하면서 엄마 몸에 있는 모든 균을 받아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황색포도 상균은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균으로 알고 있죠. 사실 위험성도 있고요. 황색포도 상균과 대장균을 피험자의 5에서 30%에서 발견했습니다. 브로드 연구소에 의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상 감염의 36%가 이 세균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염을 치료할 때 항생제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풍부하고 다양했던 미생물이 숫자 종류 면에서 모두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더 안 낫는 거죠. 또한 항생제 내성 균주가 생기는 것도 알고 있죠. 항생제 내성 황색포도 상균과 대장균을 전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항생제 내성균은 국제 공중보건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거는 뭐 항생제를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썩어 들어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숙주 유전자가 한몫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인간 유전자와 일부 세균 집단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렙틴이 부족한 쥐가 특정 세균에 감염되기 더 쉽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세균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유전자가 간접적으로 조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고파, 내가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호르몬과 미생물군들이 어쩌면 자기한테 필요한 음식을 더 요구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3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자궁과 산도에서 미생물군을 획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쥐를 통해 낳은 아이는 제왕절개로 분만한 아이보다 생애 첫 며칠 동안 유산균을 더 많이 보유합니다. 유산균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기회주의적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산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건강할 수 있고 나중에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 숨쉬는 공기, 그리고 만지는 모든 물건에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단 자연 선택이 개입하면 미생물의 수는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비록 인간 발달 과정에서 특정 미생물은 각기 다른 시기에 번성하지만 2살 반이 되면 유아가 가진 미생물군은 어른과 유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3살 벌어도 여든 간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2살 반. 이건 서양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만 나이거든요. 그럼 이때 완전히 장 균총들이 형성이 돼서 평생을 간다라는 얘기예요. 어른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물론 그 이후에 식단이 바뀐다거나 생활 환경이 바뀐다든지 어떤 직업적인 걸로 인해서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된다든지 하면은 좀 당연히 변화는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2살에서 3살 사이까지 형성된 것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3살 벌어도 여든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생물군을 형성하는 것은 식이섬유 속 탄수화물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물성 혹은 식물성 식단을 극단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붕괴에 급격한 변화를 유발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분과 섬유질을 주로 섭취한 아프리카 유아의 장내 미생물 붕괴는 의강균율을 58%, 방선균율을 10%나 보유합니다. 반면 설탕, 녹말, 동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한 유럽 아이에게는 의강균율 22%와 방선균율 7%밖에 없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흔히 먹는 서구 식단의 장내 미생물 먹이가 부족해서 미생물군 불균형까지 일으킨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 어때요? 건강을 잃는다는 얘기죠. 칼로리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균 종류가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 미생물 붕괴가 복잡하게 기능하는 특징을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적은 수로 존재하는 종이 때로는 가장 큰 생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내 미생물 붕괴가 더 균형 잡히거나 건강한 미생물 집단으로 가득 찬 후에도 항생제나 불결한 위생, 흡연, 우울증, 다른 환경으로의 이동, 식품병원균, 심지어 사촌 결혼식 때 데킬라를 너무 많이 마시는 사건 등으로 어느 미생물계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군 불균형은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산하는 능력 같이 미생물에 온전히 의지하는 과정이 쇠약해집니다. 다른 능력들은 증가하는데 이 때문에 노인용 식단에 고단백 식품을 추가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뭐 일단은 이제 뭐 하나의 이제 장이 아니고 이제 부에서 하나의 이제 챕터가 끝나거든요. 뭐 앞에 부연 설명이 많아서 그런지 뭐 20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